문이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단 한 번의 짧은 소리였는데 수진 씨의 세계가 그 순간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지하실 계단 아래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차가운 공간. 그녀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남편의 발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왼손을 가슴 위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준혁 씨는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진위를 가려내는 일로 30년을 살아온 사람. 위조 지폐의 선 하나, 필체의 미세한 떨림 하나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온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확신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그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맞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수진 씨가 왼손으로 커피를 따르던 그 평범한 아침으로.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준혁 씨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흘렀고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번지고 있었죠.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하고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커피포트를 왼손으로 들었습니다. 준혁 씨의 시선이 신문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정지였죠. 그의 눈이 아내의 왼손 위에 조용히 고정되었습니다. 커피가 컵 안으로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왼손?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묻는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처럼 들렸을 겁니다. 수진 씨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오른쪽 손목이 좀 시큰해서요. 며칠 됐어요.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준혁 씨의 가슴 어딘가에 작고 날카로운 것이 하나 박혔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문을 다시 들었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준혁 씨는 서울 중구의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감정, 위조 지폐, 유언장, 계약서, 예술품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었죠. 국내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동종업계 사람은 없었습니다. 30년 경력, 단 한 번의 오감정 기록 없음.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소 후배 김도연 씨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참 무섭도록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그 확신이 능력인 동시에 언젠가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겠죠. 그날 저녁 준혁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결혼식, 신혼여행.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끝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수진 씨가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준혁 씨는 사진을 들고 형광등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눈을 좁혔습니다. 그의 직업적 본능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죠. 사진 속 수진 씨의 오른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조용히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들여다봤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그렇다면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속에서 그 날카로운 감각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인지.
그는 한참 동안 아내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 씨는 그 사흘 동안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수진 씨가 가르마를 넘기는 방향, 신발을 신을 때 먼저 내미는 발, 잠들 때 몸을 돌리는 방향, 하나씩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가르마 오른쪽, 예전엔 왼쪽이었다. 신발 왼발부터, 예전엔 오른발이었다. 잠자리 오른쪽 벽 쪽, 예전엔 창문 쪽이었다. 커피 왼손, 예전엔 항상 오른손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사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패턴이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습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패턴.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완벽하게 좌우가 뒤집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 단 한 번의 오감정 기록 없음. 그 기록이 지금 자신의 식탁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늦게까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잠든 척 누워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수진 씨가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컵을 드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혁 씨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확신이 굳어지는 순간이란 원래 그렇게 소리가 없는 법입니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준혁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소로 나갔습니다. 도연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선배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선배님, 일찍 나오셨네요. 응. 준혁 씨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커피를 조용히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후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빛은 무언가에 꽂혔을 때의 눈빛이라는 걸. 준혁 씨는 사진을 확대경 아래 놓았습니다. 15년 전 수진 씨의 오른쪽 손목, 흉터의 위치, 형태, 크기. 그는 메모지에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아내의 손목에서 본 것과 비교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들여다볼수록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는 확대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수진 씨를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준혁 씨가 40살이 되던 해봄이었죠. 전철을 잃고 혼자 산 지 꽤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하고 단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 눈이 먼저 휘어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가 커피잔을 들었을 때 오른손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아내는 왼손으로 커피를 따릅니다. 왼발부터 신발을 신습니다. 자다가 몸을 돌리면 오른쪽 벽을 향합니다.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뭔가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 씨는 오래간만에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정임 여사, 78, 경기도 여주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딸 걱정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도 정작 사위와는 그리 살갑지 않은 분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무슨 일이야, 갑자기. 수진이 얘기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수진이가 왜? 준혁 씨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손, 원래 어느 쪽 쓰는지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왼손잡이잖나.
어릴 때부터. 자네 왜 그걸 몰라? 준혁 씨의 손이 천천히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왼손잡이. 장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이. 그런데 준혁 씨의 뇌 속에서 그 단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왼손잡이였다면 왜 처음 만났을 때 오른손으로 커피를 들었을까? 왼손잡이였다면 왜 결혼 초에는 오른손으로 모든 걸 했을까? 왼손잡이였다면 지금의 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가 알던 수진 씨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이 여자는 그 연기를 서서히 내려놓고 있는 것일까요? 준혁 씨는 그날 저녁 수진 씨의 친정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박정임 여사는 현관에서 그를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직접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 씨는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수진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수진이 오른손목 흉터 보이시죠? 이게 언제 생긴 건지 아세요? 박정임 여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흉터? 수진이 흉터는 왼쪽 아닌가? 네.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왼손목에 생겼어. 내가 직접 약 발라줬는데 내가 모르겠나? 준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왼손목. 그런데 사진 속 수진 씨의 흉터는 오른손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의 손목에도 흉터는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장모는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셋 중 하나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진이거나 장모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아내이거나. 그는 차를 몰고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이어지는 국도 위에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마치 그의 생각처럼. 집에 돌아오니 수진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이 좀 있었어. 드세요, 식기 전에. 수진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준혁 씨는 식탁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밥을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의 컵과 자신의 컵을 꼭 나란히.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컵 2개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준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목 흉터, 어느 쪽이야? 수진 씨의 표정이 아주 잠깐 0.1초 정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오른쪽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어릴 때 자전거 타다 생겼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 씨는 다시 밥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그의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 조용한 식탁 위에서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혁 씨가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한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업무상 쓰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렌즈 지름 3mm, 화질은 선명하고 크기는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았죠. 그는 사흘에 걸쳐 집 안 세 곳에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사이, 주방 선반 위, 그리고 침실 화장대 쪽을 향하도록 문틀 위에 하나. 수진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매일 밤 사무소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어루만지다가 이내 손을 거두는 시간들. 보통의 오후였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5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수진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빛만 창문으로 흘러드는 어두운 거실에서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옆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컵을 드는 동작을 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10번, 15번. 표정이 없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오른손잡이의 동작을 반복하는 여자. 준혁 씨의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도연 씨를 불렀습니다. 나 좀 도와줘. 도연 씨가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준혁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선배가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보통 아주 복잡하거나 아주 조심스러운 일일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신원 조회 좀 해줘. 조용하게. 도연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수진 씨요? 응. 선배님, 그게 무슨. 그냥 해줘. 도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준혁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꽂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옳지 않은 쪽일 수도 있다는 것도.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습니다. 이수진, 1972년생, 부모 이수진과 동일 인물, 결혼 기록,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전부 이상 없음, 사진 대조도 일치. 도연 씨가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다 정상이에요. 준혁 씨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고마워. 선배님,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즘 좀 안색이 안 좋으셔서요. 괜찮아. 준혁 씨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연 씨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선배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가 안으로 단단히 잠겨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주말, 준혁 씨는 혼자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상 캡처 화면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거울 앞에서 오른손 동작을 연습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수진 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연애 시절 사진과 나란히 놓고 두 사람의 얼굴은 닮아 있었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확대경을 들었습니다. 귀 아래 작은 점, 눈꼬리의 방향, 코끝의 각도, 하나씩 하나씩 그의 직업적 본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위조는 완벽하게 닮은 것에서 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 보고 계세요? 일이야. 차 가져왔어요. 드세요. 수진 씨가 찻잔을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술이 살짝 열렸다가 그냥 닫혔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녀가 서재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준혁 씨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다시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 씨의 귀 아래 점 위치를 확대경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15년 전 사진과 지금의 캡처 화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그것을 안심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조는 거의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 가지가 다를 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걸.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래도록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 빗소리를 듣는 것처럼 준혁 씨는 거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 씨의 등이 아주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여자의 등을 보면서 준혁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질문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그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 씨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수진 씨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랍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 겉면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제자리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봤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준혁 씨는 그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거실 불을 끄고 침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2주가 넘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사무소에서도 집중이 흐트러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연 씨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준혁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화장대 서랍. 오늘 외출하기 전 그 서랍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수진 씨가 서랍을 열고 재빨리 닫는 장면을 카메라가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준혁 씨는 화장실 불을 끄고 조용히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침대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약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봉투를 먼저 들었습니다. 약국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준혁, 신경과, 3가지 약품명.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경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5년 전 날짜, 주치의 이름과 함께 작성된 소견서. 환자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이후 기억 왜곡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친밀한 대상을 낯선 존재로 인식하는 증후군이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약물 복용 및 심리 상담을 권고합니다. 준혁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한 충격이 번졌습니다. 파문처럼, 돌을 던지면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그는 약봉투를 쥔 채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봤군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약이에요. 5년 전부터 처방받아온 거예요. 내가 이런 약을 먹었다고? 드셔야 해요. 사고 이후로 계속. 준혁 씨는 약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들킨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사람이 마침내 마주하게 된 그런 종류의. 하지만 그 순간 준혁 씨는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이걸 숨겼어? 숨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서 숨긴 거잖아. 목소리가 조용하게 낮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잘 들어요. 5년 전 사고 때 당신은 뇌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뒤섞일 수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낯설게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약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군지 내가 알아? 을지병원 신경과 박 교수님. 이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지. 수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혁 씨, 이것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서류도 약봉투도.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한 번, 두 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혁 씨가 약봉투를 서랍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위조 서류를 봐왔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것 같아? 준혁 씨,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수진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발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준혁 씨의 귀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그 말이 허공에 남았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불 끝자락이 그녀의 발치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빛이 흘렀습니다. 그 밤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 3시가 넘도록 침실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침묵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수진 씨는 밥을 차렸고 준혁 씨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두 개의 컵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가 나던 날 밤, 준혁 씨는 야근을 마치고 혼자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이 있었고 준혁 씨의 차는 가드레일을 넘었습니다.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수진 씨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수술 동의서, 밤새 복도에 앉아 있는 시간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준혁 씨의 평소 말이 생각나서 그녀는 정말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서명하고 혼자 기다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깨어났을 때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이제 괜찮아요. 준혁 씨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준혁 씨는 그 이후로 사무소에 더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수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밥을 따뜻하게 데워뒀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2개의 컵을 나란히. 그 반복이 준혁 씨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 태어남이 진짜일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일까? 을지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날, 준혁 씨는 귀가하지 않고 사무소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신경과 진료 기록, 약봉투, 수진 씨의 연애 시절 사진들, 그리고 카메라 캡처 화면. 그는 진료 기록을 확대경 아래 놓았습니다. 용지의 질감, 인쇄 서체, 직인의 깊이. 그의 손끝이 천천히 서류 위를 움직였습니다. 30년 경력, 위조 서류를 수천 장 봐온 눈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확대경을 내려놨습니다. 서류 자체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조는 거의 완벽한 것에서 온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기록을 실제로 심어두는 것쯤이야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진 씨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연애 시절, 오른손으로 커피잔을 든 모습, 그리고 지금의 아내는 왼손으로 커피를 따릅니다. 도연 씨가 노크하고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선배님, 아직 계셨어요? 응, 저도 마무리하려고요. 근데 선배님, 잠깐만요. 도연 씨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준혁 씨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선배님, 제가 수진 씨 신원 조회 결과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진짜 이상한 거 없어요. 가족관계, 학력, 이력 전부요. 을지병원 기록도 저도 따로 확인해 봤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왜 따로 확인해? 걱정이 돼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배님이 걱정됩니다. 요즘 안색도 안 좋으시고 주무시긴 하세요? 잠 얘기하려고 앉은 거야. 선배님,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리셨던 선배님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게 서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은 아닐까요? 몸이라든지. 준혁 씨가 확대경을 내려놨습니다. 도연 씨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너 그 여자한테 연락했어? 아니요. 그럼 됐어. 나가봐. 도연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 편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 씨는 그 말을 한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대경을 들었습니다. 그 주가 지나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혁 씨는 말이 더 줄었습니다. 수진 씨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시선이 닿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그는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변화를 모른 척 했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세탁을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 반복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준혁 씨는 서재에서 우연히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진 씨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아주 조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수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감각이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확신이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단 한순간 그는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흔들림을 닫아버리듯이 준혁 씨가 지하실 창고를 처음 떠올린 건 그 이틀 후였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가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들고 내려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지하실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지하실 안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다가 새벽 내내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준혁 씨가 지하실로 내려간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그는 천천히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낮게 깜빡이다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창고 안쪽이었습니다.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는 구석, 선반 아래 바닥 가까운 곳. 카메라 영상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진 씨의 동선이 항상 이쪽을 향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옮겼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자물쇠는 단단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생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들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었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른손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얼굴을 알았습니다. 이미연이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준혁 씨가 40대가 되기 전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짧은 문장 하나. 잊지 마세요. 필체가 낯설었습니다. 준혁 씨의 것도 이미연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세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준혁 씨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이름 칸을 확인했습니다. 이미연, 향년 38세,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왜 수진 씨의 금고 안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 보관하도록 건넸을까요? 언제부터 이 지하실 구석에 잠들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명보험 서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이미연, 수익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준혁. 준혁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하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했습니다. 그 깜빡임 속에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번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까지. 그리고 금고 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준혁 씨 안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의심이 마침내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장에서 돌아온 건 1시간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그녀가 거실에 서 있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그의 손에 사진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준혁 씨, 이미연 사진이 왜 당신 금고에 있어? 수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게요. 앉아요. 서서 들을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당신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5년 전 사고 이후에요. 자기가 보관하면 자꾸 꺼내볼 것 같다고 했어요. 당신이 직접 그런 말을 내가 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기 기억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준혁 씨가 사망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이미연한테 보험금이 있었다는 것도 내가 말했겠지. 그 돈은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당신이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편리하네. 내가 다 말해줬고, 내가 다 부탁했고, 근데 나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 준혁 씨, 이 서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 알지? 수진 씨가 천천히 준혁 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혁 씨, 나는 이미연 씨를 해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당신이 날 믿어야죠. 준혁 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날 속인 사람을 내가 믿으라고.
수진 씨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 고인 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버티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속인 적 없어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준혁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녀가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비켜. 준혁 씨, 제발. 비키라고. 수진 씨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준혁 씨가 지나쳐 지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내려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굳어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준혁 씨, 이러지 말아요. 내려오라고 했어. 수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왼쪽 손목이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가득한 공간. 준혁 씨가 수진 씨를 안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지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준혁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문이 하나 더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도연 씨가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준혁 씨는 서재에 앉아 울리는 전화를 바라보다가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연.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15년 전 이 이름을 처음 사망진단서에서 봤을 때 그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형광등 빛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창백하고 차갑고 끝이 없는 것 같던 복도. 그런데 지금의 수진 씨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도연 씨가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준혁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수진 씨 어디 계세요? 왜? 수진 씨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2시간 전에. 준혁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도연 씨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 이수진이에요. 준혁 씨 좀 부탁드려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요. 을지병원 박 교수님 번호예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준혁 씨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픈 거니까요. 준혁 씨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지하실에 있어.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하실이요? 들어와. 도연 씨는 지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준혁 씨를 돌아봤습니다. 준혁 씨는 도연 씨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이건 감금이에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야. 무슨 증거요? 선배님, 저 아까 박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수진 씨가 문자로 보내준 번호로요. 준혁 씨가 천천히 도연 씨를 봤습니다. 뭐라고 하던. 도연 씨가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실제 환자라고요. 5년 전 사고 이후 정기적으로 다니셨대요. 약도 처방받으셨고요. 작년부터 진료를 안 나오셔서 걱정하고 계셨다고. 준혁 씨가 도연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선배님, 처음부터 짜여 있는 거라고. 병원 기록, 의사, 전부. 도연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배님 들어보세요.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뇌 손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짜라고 믿게 된대요.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그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기 인식이 정확하다고 확신한대요. 준혁 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미쳤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틀렸어. 내 눈이, 내 판단이. 선배님, 그래서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무섭습니다. 그 눈이 지금 수진 씨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봤습니다. 사망진단서, 이미연의 이름.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서류 이미연 씨 것 맞잖아요. 수진 씨 것 아니잖아요. 준혁 씨가 멈췄습니다. 수진 씨가 이미연 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수상한 게 아니에요. 선배님이 맡기셨으니까요. 5년 전에. 저도 기억해요. 사고 이후 선배님이 그 서류 처리 못하겠다고 수진 씨한테 부탁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준혁 씨의 손에서 서류가 흘러내렸습니다. 네, 선배님이요. 준혁 씨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0년의 확신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그 여자가 처음부터 진짜였다면, 만약 가짜는 아내가 아니라 나의 기억이었다면. 도연 씨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가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왼손을 가슴 위에 얹은 채로 형광등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쪽을 봤습니다. 준혁 씨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저녁마다 불을 켜놓고 기다리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형광등 아래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둔 것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준혁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단 세 글자였습니다. 그 말이 준혁 씨의 귀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려는 몸을 겨우 세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도연 씨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도연 씨가 신고했습니다. 감금 혐의였습니다. 준혁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진술을 거부했지만 사건은 이미 접수된 이유였습니다. 준혁 씨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수진 씨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치료받아요. 꼭. 그가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낸 건 수진 씨였습니다. 준혁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감금 혐의였지만 초범이었고 정신과 감정 결과가 참작되었습니다. 을지병원 박 교수가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카그라스 증후군, 뇌 손상으로 인한 인식장애. 수진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도연 씨가 그 서류를 전달하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요. 많이 힘드셨잖아요. 수진 씨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잎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연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은 작았습니다. 두꺼운 유리창이 가운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면회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도 왼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왼손을 준혁 씨가 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리고 시선을 올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5년을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맞았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약간 갈라진 채 들렸습니다. 수진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렸어. 처음부터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수진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온 사람이 자신의 눈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린 시간.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응. 잘 드세요. 밥.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무서웠지. 수진 씨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미안해. 그 두 글자였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쪽으로 왼손을 가져갔습니다. 손바닥을 유리 위에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그것을 보다가 자신의 오른손을 유리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의 손과 마주 닿듯이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가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에 얹었던 왼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 창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포트를 꺼냈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컵을 하나 꺼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두 개의 컵을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15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없는데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 두 개의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커피가 한 컵에만 채워졌습니다. 다른 한 컵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빈 컵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잎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의 왼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빈 컵이 다시 채워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컵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두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소리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